피고인은 본인의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까? 네, 저희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사연 소개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봄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작은 경로당. 20개 남짓한 의자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고, 한쪽 벽에는 우리들의 행복한 터전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다. 경로당 한편에 마련된 작은 사무 공간에서 박춘자가 두툼한 장부를 펼쳐놓고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 4월분 회비, 김말순 할머니 3만 원, 정길순 할아버지 3만 원. 춘자는 한 줄 한 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확인한다. 그녀의 손끝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지만 장부를 정리하는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정확하다. 경로당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부회장 이부회가 들어온다. 이른이 넘었지만 여전히 반듯한 자세의 그는 경로당 회원들 사이에서 형님으로 불리며 존경받는 인물이다. 어이구, 춘자야. 벌써 나와서 장부 보고 있었네. 부회가 성큼성큼 다가오며 말한다. 아이고, 부회장님, 일찍 오셨네요. 춘자가 고개를 들며 인사한다. 오늘 정기총회라서 미리 점검해 보려고요. 부회가 춘자 옆 의자에 앉으며 장부를 들여다본다. 이야, 역시 춘자야. 10년째 총무 맡아주는 사람이 다르구만. 숫자 하나하나가 다 맞아떨어져. 뭐가 다르긴요. 그냥 꼼꼼해야 하는 거죠. 우리 회원분들이 낸 소중한 돈인데 한 푼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춘자가 장부의 한 페이지를 넘기며 말한다. 부회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한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같은 세상에 누굴 믿고 살겠나. 그래도 춘자가 있어서 우리가 마음 놓고 경로당 다니지. 이때 경로당 문이 다시 열리며 김말순이 들어온다. 이른을 넘긴 나이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랑또랑한 그녀는 경로당의 소문 전달자 역할을 자처한다. 어머나, 벌써 와 계셨네요. 말순이 두 사람을 보며 반갑게 인사한다. 총회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아니에요. 이런 게 뭐 고생이겠어요. 춘자가 장부를 덮으며 일어선다. 오늘 총회에서 지난해 결산도 보고하고 올해 계획도 세워야 하니까 미리 준비해 둔 거예요. 부회가 춘자를 바라보며 말한다. 춘자야, 정말 고마워. 10년 동안 한 번도 실수 없이 장부 관리해줘서. 무슨 말씀을요. 다들 믿고 맡겨주시니까 더 꼼꼼히 해야죠. 춘자가 겸손하게 답한다. 말순이 끼어든다. 그러게요. 춘자 총무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경로당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돈 관리가 얼마나 어려운데. 부회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맞아. 세상에 믿을 놈이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그래도 춘자가 있어서 든든해. 춘자가 약간 부끄러워하며 손을 휘휘 젓는다. 아이고,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회장님이 항상 같이 확인해 주시고. 이때 춘자의 핸드폰이 울린다. 화면을 보니 아들 민수의 번호다. 잠깐만요. 춘자가 전화를 받는다. 응, 민수야. 전화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엄마, 총회 오늘이죠. 무리하지 마세요. 알겠다.
알겠어. 내가 걱정할 거 없어. 춘자가 다정하게 답한다. 엄마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신데 경로당 일 그만두시면 안 돼요. 아이고, 이 자식아. 나보고 어르신들한테 등 돌리라는 거야. 춘자가 웃으며 말한다. 걱정 마. 오늘 총회 끝나면 일찍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춘자가 두 사람을 바라본다. 애가 자꾸 걱정을 해서 말순이 고개를 끄덕인다. 민수가 효자지. 어려서 아버지 잃고 어머니 혼자 모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춘자야. 부애가 말한다. 민수 요즘은 어떻게 지내? 택배 일이 힘들다던데. 그냥저냥 해요. 성실하게 일하니까 뭐. 춘자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진다. 예전에 사업 한번 망해보더니 이제는 조심스러워해서 부애가 춘자의 어깨를 두드린다. 그래도 다행이야. 요즘 젊은 놈들이 쉬운 돈만 바라는데 민수는 성실하게 살잖아. 이때 경로당 문이 열리며 회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한다. 총회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자, 그럼 준비해 볼까요? 춘자가 장부를 다시 펼치며 말한다. 오늘도 한 푼 차이 없이 정확히 맞을 거예요. 부애가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그럼 그렇고 말고. 춘자가 하는 일인데 틀릴 리가 있나? 경로당 안이 점점 사람들로 채워진다. 회원들은 각자 자리에 앉아 정기총회를 기다린다. 춘자는 마지막으로 장부를 확인하며 깊은 숨을 쉰다. 10년째 해오는 일이지만 매번 긴장된다. 여러분, 정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춘자가 일어서며 말한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10년간 쌓아온 신뢰와 책임감이 묻어난다. 회원들이 조용해지며 춘자를 바라본다. 봄 햇살이 경로당을 따스하게 비추고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인다.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을. 정기총회가 한창이다. 20명 남짓한 회원들이 둘러앉아 춘자의 보고를 듣고 있다. 춘자는 준비해온 자료를 보며 차근차근 설명한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회비 수입이 800만 원이었습니다. 춘자가 장부를 보며 말한다. 매달 회비 3만 원씩 20분이 내주셔서요. 회원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정길순 할아버지가 손을 든다. 그럼 지출은 어떻게 됐나? 네. 전기료, 가스비, 청소용품비에서 월 평균 15만 원 정도 나갔고요. 가끔 행사 비용까지 합치면 작년에 총 2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말순이 끼어든다. 그럼 600만 원은 모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춘자가 장부를 넘기며 계속 설명한다. 올해 들어서는 회원분들이 좀 더 늘어나셔서 현재까지 1,000만 원 정도 모였고요. 부애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한다. 이야, 정말 잘 모였네. 춘자 덕분이야. 아니에요. 다들 성실히 회비 내주신 덕분이죠. 춘자가 겸손하게 답한다. 이때 한 회원이 질문한다. 그런데 총무님, 그 돈이 지금 다 금고에 있는 거죠? 춘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물론이죠. 매달 은행에서 찾아서 금고에 보관하고 있어요. 금고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회원이 묻는다. 저하고 부회장님이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춘자가 답한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요. 말순이 궁금하다는 듯 물어본다.
그럼 지금 금고에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회원들이 웅성거린다. 누군가 말한다. 그래. 한번 보자. 우리 돈이잖아. 춘자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그럼 확인해 보죠. 춘자와 부애가 일어서서 경로당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금고로 향한다. 회원들도 하나둘 따라간다. 금고는 책상 밑에 설치된 작은 크기로 2개의 열쇠 구멍이 있다. 자, 그럼 함께 열어보죠. 춘자가 자신의 열쇠를 꺼내며 말한다. 부애도 열쇠를 꺼낸다. 응, 같이 열자. 두 사람이 동시에 열쇠를 돌린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린다. 춘자가 금고 안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갑자기 표정이 굳는다. 어떻게 된 거지? 부애가 춘자 옆으로 다가와 금고 안을 본다. 그의 얼굴도 창백해진다. 이상하네.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회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한다.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춘자가 떨리는 손으로 금고 안을 뒤적인다. 몇 장의 서류와 작은 돈봉투 하나만 있을 뿐이다. 이상해요. 분명히 여기에 돈이 있어야 하는데. 춘자의 목소리가 떨린다. 말순이 앞으로 나서며 묻는다. 얼마가 없어진 거예요? 춘자가 돈봉투를 열어본다. 안에는 10만 원 정도의 잔돈만 들어있다. 지금까지 모인 돈이 1억 원 정도였는데. 춘자가 겨우 말을 꺼낸다. 회원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른다. 뭐라고요? 1억 원이 없어졌다고. 말도 안 돼. 정길순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한다. 춘자 총무님,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얼마가 없어진 거예요? 춘자가 장부를 펼쳐 계산한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글씨를 읽기가 힘들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현재까지 모인 돈이 정확히는 9,700만 원이었어요. 부애가 금고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정말 이상하네. 어떻게 이런 일이. 말순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한다. 잠깐만요. 금고 열쇠를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춘자가 말순을 바라본다. 저하고 부회장님이요. 그럼 누가 돈을 뺀 거예요? 말순이 계속 추궁한다. 경로당 안이 순식간에 술렁거린다. 회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한다. 금고 열쇠가 2개뿐인데 그럼 둘 중 하나가 설마. 춘자가 급하게 말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돈을 뺀 적이 없어요. 부애도 당황하며 말한다. 나도 마찬가지야. 정말 이해가 안 가네. 말순이 팔짱을 끼며 말한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10년 동안 춘자 총무님이 혼자 장부 관리하고 금고 열쇠도 가지고 있었는데 춘자가 말순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한다. 말순 언니, 저 진짜 아니에요. 10년 동안 한 푼도 손대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말순이 목소리를 높인다. 금고 열쇠 가진 사람이 둘뿐인데 다른 회원이 끼어든다. 부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회가 당황하며 답한다. 나야 당연히. 나는 정말 손 뗀 적 없어. 춘자도 그럴 사람이 아니고. 말순이 다시 춘자를 보며 말한다. 춘자 씨, 정말 솔직하게 말해봐요. 혹시 급한 일이라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라니까요.
춘자가 목소리를 높인다. 경로당 안의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진다. 회원들의 시선이 모두 춘자에게 향한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한 회원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춘자 총무님 아들이 예전에 사업 망했다고 하던데. 춘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그건 우리 민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말순이 더욱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한다. 상관없다고요. 아들 빚 때문에 엄마가 나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춘자가 울먹이며 말한다. 부애가 춘자를 감싸려고 한다. 여러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맙시다. 춘자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회원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은 이미 춘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말순이 단호하게 말한다. 어쨌든 이 일은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1억 원이 사라진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회원들이 웅성거린다. 맞아. 경찰에 신고하자. 춘자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는다. 1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느껴진다. 경로당에서 돈이 사라진 소식은 마을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1억 원이라는 큰 돈이 사라진 사건은 온 동네의 화제가 되었다.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되고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추측과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사건 발생 이틀 후 경로당은 반으로 갈라져 있었다. 한쪽에는 춘자를 믿는 사람들이, 다른 쪽에는 춘자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서 있었다. 부애가 춘자를 감싸며 말한다. 여러분, 춘자는 10년 동안 한 번도 실수 없이 우리 경로당을 관리해 왔어요. 갑자기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어요. 하지만 말수는 단호했다. 부회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더구나 증거도 있잖아요. 무슨 증거요? 부회가 반박한다. 말순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낸다. 이거 보세요. 경찰이 은행에서 가져온 거라던데. 춘자 씨 명의로 된 계좌에서 여러 번 큰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에요. 회원들이 웅성거린다. 춘자는 그 서류를 보며 고개를 젓는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누군가 제 명의를 도용한 거예요. 명예 도용이라니. 말순이 목소리를 높인다. 그럼 도장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기 보세요. 분명히 춘자 씨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춘자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본다. 정말로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다. 하지만 분명히 자신이 찍은 기억이 없다. 이상해요. 제가 이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는데. 정길순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춘자야, 혹시 기억이 안 나는 건 아닐까? 나이가 들면 깜빡하는 일도 많고. 춘자가 간절하게 말한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는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해요. 이런 큰 돈을 빼본 적이 없다고요. 이때 경로당 문이 열리며 춘자의 아들 민수가 들어온다.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많이 상해 보였다. 어머니, 민수가 춘자에게 달려간다. 회원들이 민수를 바라본다. 몇몇은 동정의 시선을, 몇몇은 의심의 시선을 보낸다. 말순이 민수를 향해 날카롭게 말한다. 민수야, 너도 이 일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솔직히 말해라. 민수가 당황하며 답한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라니. 말순이 더욱 격앙된다. 내 어머니가 우리 돈을 훔쳐간 거야. 민수가 말순을 향해 큰 소리로 말한다.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10년 동안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고생했으면 뭐해. 결국 배신한 건데. 말순이 맞받아친다. 경로당 안의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진다. 부회가 중재하려고 한다.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맙시다. 아직 경찰 수사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말순이 부회를 보며 말한다. 부회장님도 이상해요. 금고 열쇠를 둘이 가지고 있었는데 왜 춘자 씨만 감싸시는 거예요? 부회가 당황하며 답한다. 그냥 춘자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야. 이때 또 다른 회원이 끼어든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민수 너 예전에 사업 때문에 빚이 많았다고 하던데 그 빚은 다 갚았어?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그건 대답을 안 하네. 말순이 날카롭게 말한다. 빚이 아직 남아있는 거지. 민수가 고개를 숙인다. 네. 아직 조금 남아있어요. 경로당 안이 술렁거린다. 춘자가 아들을 보며 놀란다. 민수야, 빚이 아직 남아있다고.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민수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답한다. 어머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말순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봐요. 결국 돈이 필요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 보고 경로당 돈을 빼오라고 한 거겠죠. 아니에요. 민수가 큰 소리로 외친다. 저는 어머니한테 그런 부탁 한 적 없어요. 춘자가 아들을 감싸며 말한다. 맞아요. 민수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경로당 일 그만두라고 했을 정도예요. 그만두라고 했다고요. 정길순 할아버지가 반복한다. 춘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민수가 제 나이 생각해서 자꾸 그만두라고 했어요. 말순이 냉소적으로 웃는다. 아, 그랬군요. 그럼 더 의심스럽네요. 혹시 들통날까봐 미리 그만두라고 한 거 아니에요. 민수가 분노하며 일어선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사실이잖아. 말순이 맞선다. 이때 경로당 문이 열리며 정형사가 들어온다. 50대 중반의 그는 30년 형사 경력의 베테랑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형사가 인사한다. 수사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회원들이 조용해진다. 정형사가 춘자를 바라본다. 박춘자 씨,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춘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한다. 네. 정형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한다. 은행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춘자 씨 명의로 된 계좌에서 여러 차례 큰 금액이 출금됐네요. 춘자가 서류를 보며 고개를 젓는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이런 출금을 한 기억이 없어요. 정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준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춘자 씨의 도장이 분명히 찍혀 있어요. 춘자가 도장을 자세히 살펴본다. 분명히 자신의 도장이 맞다. 하지만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든다. 이상해요. 제 도장이긴 한데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에요. 정형사가 작은 메모장에 뭔가를 적는다. 흥미롭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춘자가 희망에 찬 표정으로 말한다. 형사님,
정말 그 부분을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저는 정말 무죄예요. 하지만 정 형사는 여전히 신중한 표정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형광등 불빛 아래 춘자가 정 형사와 마주 앉아 있다. 춘자의 얼굴에는 지난 며칠간의 피로가 역력히 드러난다. 정 형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한다. 춘자 씨,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봅시다. 지난 석 달간 금고를 열어본 횟수가 몇 번 정도 되나요? 춘자가 기억을 더듬어 본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요. 회비를 넣거나 필요한 경비를 뺄 때만 열어봤어요. 그때마다 부회장님과 함께요. 네. 항상 같이 했어요. 제가 혼자 금고를 연 적은 없어요. 춘자가 단호하게 답한다. 정 형사가 메모를 하며 계속 묻는다. 그런데 은행 기록을 보면 춘자 씨 계좌에서 여러 차례 큰 금액이 출금됐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춘자가 고개를 젓는다.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큰 돈을 뺀 적이 없어요. 혹시 누군가 춘자 씨의 통장이나 카드를 가져갔을 가능성은 없나요? 춘자가 잠시 생각해 본다. 통장은 항상 집에 보관해요. 그리고 카드도 제가 항상 가지고 다녀요. 정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준다. 여기 출금 전표들인데요. 모두 춘자 씨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춘자가 전표들을 하나하나 살펴본다. 정말로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든다. 형사님, 이 도장들 정말 이상해요. 어떤 점이 이상하다고 느끼시나요? 춘자가 전표를 자세히 들여다본다. 제가 평소에 도장을 찍을 때랑 미묘하게 달라요. 힘주는 방향이랄까? 각도랄까? 정 형사가 관심을 보인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을 의뢰해 보겠습니다. 이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온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다. 형사님, 저희 어머니 좀 풀어주세요. 정 형사가 민수를 바라본다. 아직 체포된 상황이 아닙니다. 단지 조사받고 계신 거예요. 민수가 무릎을 꿇으며 말한다. 제발이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그런 분이 아니에요. 춘자가 아들을 일으켜 세운다. 민수야, 이러지 마.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정 형사가 민수에게 말한다. 민수 씨도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현재 빚이 얼마나 되시나요? 민수가 망설이다가 답한다. 3천만 원 정도요. 언제까지 갚아야 하나요? 다음 달까지요.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진다. 정 형사가 메모를 적는다. 꽤 급한 상황이네요. 민수가 급하게 말한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한테 도움을 요청한 적 없어요. 오히려 경로당 일 그만두라고 했어요. 왜 그만두라고 했나요? 민수가 잠시 망설인다. 어머니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서요. 정 형사가 춘자를 바라본다. 어떤 스트레스요? 춘자가 한숨을 쉬며 답한다. 나이가 드니까 실수할까봐 걱정되더라고요.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부담감도 컸고요. 그래서 그만두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민수가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어요. 춘자가 고개를 젓는다. 정 형사가 시계를 보며 말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행이나 이사는 삼가해 주세요. 춘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모자. 건물 앞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춘자 씨, 경로당 돈을 훔친 게 사실인가요? 10년간 총무를 하면서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 마이크와 카메라가 춘자를 향해 몰려든다. 춘자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어간다. 민수가 기자들을 막으며 외친다. 저희 어머니는 결백해요. 그만 좀 하세요. 민수 씨, 어머니의 결백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증명할 필요 없어요. 저희 어머니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증거들이 모두 어머니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민수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친다. 증거가 뭐가 중요해요? 10년 동안 한 푼도 손대지 않은 분이 갑자기 1억 원을 훔칠 리가 있겠어요. 기자들이 더욱 몰려든다. 춘자가 민수의 손을 잡고 급하게 그 자리를 벗어난다. 집으로 돌아온 모자. 작은 방 안에서 둘은 말없이 앉아 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연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춘자가 쓸쓸하게 웃는다. 괜찮긴 뭐가 괜찮겠니? 10년 동안 쌓은 믿음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는데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춘자가 아들을 바라본다. 민수야,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내 빚 때문에 내가 그런 짓을 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잖아.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엄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너 잘못 아니야. 춘자가 눈물을 닦는다. 그냥 운이 없었던 거야. 이때 집 전화가 울린다. 춘자가 받는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부회의 목소리가 들린다. 춘자야. 나야. 괜찮아. 부회장님. 미안해. 춘자야. 내가 더 적극적으로 막았어야 했는데. 춘자가 눈물을 흘리며 답한다. 고마워요. 부회장님. 그래도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당연히 믿지. 10년 동안 봐온 춘자를 내가 어떻게 의심하겠어. 전화를 끊고 춘자가 한숨을 쉰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을 믿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된다. 하지만 춘자는 아직 모른다. 자신을 믿어준다던 바로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곧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지방법원 203호 법정. 웅성거리는 방청객들 사이로 춘자가 피고인석에 앉는다. 그녀의 얼굴은 지난 몇 주간의 고통으로 많이 야위어 있다. 방청석에는 경로당 회원들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기자들이 빼곡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검사가 일어서며 기소장을 읽기 시작한다. 피고인 박춘자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13개월간에 걸쳐 자신이 총무로 관리하던 경로당의 회비 9,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난다. 춘자의 변호사가 고개를 돌려 의뢰인을 바라본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린다. 정숙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계속 말한다. 피고인은 경로당 총무로서 회비를 관리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 경로당 회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혔습니다. 춘자의 변호사가 일어선다. 재판장님, 저희는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13년간 성실하게 경로당을 관리해 왔으며 이번 사건은 누군가의 조작에 의한 것입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한다.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차례에 걸쳐 큰 금액이 출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김말순이 고개를 끄덕인다. 옆에 앉은 다른 회원이 춘자를 째려본다. 검사가 또 다른 증거를 꺼낸다. 그리고 이것은 출금 전표들입니다. 모두 피고인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춘자가 고개를 젓는다. 변호사가 일어선다. 재판장님, 해당 도장의 진위 여부에 대해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확인한다. 감정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다음 주 중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이때 검사가 증인을 호출한다. 김말순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말순이 증인석에 선다. 선서를 한 후 검사의 질문에 답한다. 증인은 피고인을 얼마나 오래 알고 계신가요?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피고인이 경로당 총무를 맡은 기간은 10년 정도요. 검사가 계속 묻는다.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의 행동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말순이 잠시 망설이다가 답한다. 최근 몇 달 동안 좀 이상했어요. 어떤 점이 이상했나요? 평소보다 예민해 보였고, 장부 정리할 때도 혼자 하려고 했어요. 춘자의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한다. 재판장님, 추측에 의한 증언입니다. 판사가 말한다. 증인은 직접 목격한 사실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순이 다시 말한다. 아, 그리고 피고인 아들이 빚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방청석에서 민수가 일어선다.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린다. 방청객은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한다. 증인께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돈을 빼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못 봤어요. 그럼 피고인이 횡령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보신 적이 있나요? 말순이 머뭇거린다.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부회가 증인석에 선다. 그의 얼굴에는 고민의 흔적이 역력하다. 검사가 질문한다. 증인께서는 피고인과 함께 금고를 관리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금고 열쇠는 몇 개였나요? 2개였습니다. 저와 춘자 씨가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요. 평소에 금고를 열 때는 어떻게 했나요? 부회가 잠시 망설인다. 보통 같이 열었어요. 보통이라는 것은 가끔은 따로 열기도 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인다. 춘자가 놀란 표정으로 부회를 바라본다. 검사가 더 자세히 묻는다. 언제 따로 여셨나요? 부회가 땀을 닦으며 답한다. 급한 일이 있을 때 가끔 춘자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한다. 증인께서는 피고인이 혼자 금고를 연 것을 목격한 적이 있나요?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는 것은 본 적이 없다는 뜻인가요? 부회가 고개를 숙인다. 네. 법정에서 증인 신문이 계속되는 동안 방청석의 민수는 주먹을 꽉 쥐고 있다. 어머니가 이렇게 모욕당하는 것을 보는 게 견딜 수 없다. 마침내 춘자가 피고인 신문을 받는다. 검사가 묻는다.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춘자가 단호하게 답한다. 아닙니다.
저는 한 푼도 빼간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 모든 증거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제 명의를 도용한 것입니다. 검사가 비웃듯이 말한다. 도용이라고 하시는데 금고 열쇠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잖습니까? 춘자가 답한다. 부회장님도 가지고 계셨어요. 하지만 계좌는 피고인 명의였고 도장도 피고인 것이었습니다. 춘자가 절망적인 표정을 짓는다. 모든 증거가 자신에게 불리하다. 이때 방청석에서 민수가 갑자기 일어선다. 재판장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판사가 놀란다. 방청객은 함부로 발언할 수 없습니다.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외친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무죄예요. 증거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제가 모든 빚을 갚을 테니까 어머니를 풀어주세요. 법정이 소란스러워진다. 춘자가 아들을 바라보며 오열한다. 민수야, 그러지 마. 민수가 계속 소리친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 빚 때문에 어머니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라면 제가 다 책임질게요. 법정 경비가 민수를 제지하려 하지만 그는 계속 외친다. 어머니는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사셨어요. 아버지 죽고 나서 저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런 분이 어떻게 남의 돈을 훔쳐요. 판사가 망치를 계속 두드린다. 정수. 결국 민수는 법정에서 강제로 퇴장당한다. 춘자는 아들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고개를 떨어뜨린다. 첫 번째 공판이 끝나고 춘자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나선다. 기자들이 다시 몰려든다. 춘자 씨, 아들의 증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아들 빚 때문에 그런 짓을 하신 건가요? 춘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걸어간다. 10년간 쌓아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진 기분이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다. 부회장 이부회.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스쳐간다.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아직 들키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있다. 이틀 후 법원에서 도장 감정 결과가 나왔다. 정 형사가 감정서를 들고 경로당을 찾았다. 여러분, 중요한 발견이 있어서 왔습니다. 정 형사가 회원들 앞에서 감정서를 펼쳐 보인다. 경로당에는 춘자를 제외한 주요 회원들이 모여 있다. 말순 부회, 정길순 할아버지 등이 긴장한 표정으로 정 형사를 바라본다. 도장 감정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 형사가 말한다. 말순이 앞으로 나선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정 형사가 감정서의 한 부분을 가리킨다. 출금 전표에 찍힌 도장들을 분석한 결과 춘자 씨가 평소 사용하는 도장의 힘의 분포와 각도가 미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원들이 웅성거린다. 부회의 얼굴이 약간 굳는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정길순 할아버지가 묻는다. 간단히 말하면 이 도장들이 춘자 씨가 직접 찍은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말순이 놀라며 말한다. 그럼 춘자 씨가 한 게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정 형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 춘자 씨의 도장을 가져다가 찍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회가 당황하며 끼어든다. 그런데 춘자 도장을 누가 가져갈 수 있겠어요? 정 형사가 부회를 날카롭게 바라본다. 그게 바로 중요한 단서입니다. 춘자 씨의 도장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경로당 안이 긴장감으로 가득해진다. 회원들이 서로를 의심스럽게 바라본다. 정형사가 계속 말한다. 그리고 또 다른 발견이 있습니다. 은행 계좌 추적을 통해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정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낸다. 출금된 돈의 일부가 여러 경로를 거쳐 다른 계좌로 흘러들어갔는데 그 계좌의 명의인이 부애가 식은땀을 흘리며 묻는다. 누구인가요? 정형사가 서류를 보며 말한다. 이부애 씨, 당신과 관련된 계좌로 돈이 들어간 기록이 있습니다. 경로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진다. 모든 시선이 부애에게 집중된다. 부애가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부정한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정형사가 냉정하게 말한다. 부애 씨,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순이 부애를 보며 소리친다. 부회장님, 설마 정말 당신이 한 거예요? 부애가 손을 휘휘 젓는다. 아니야. 아니라니까. 나는 정말 모르겠어. 정형사가 수첩을 꺼내며 말한다. 부애 씨, 현재 개인적인 빚이 있으신가요? 부애가 머뭇거린다. 그건 대답해 주세요. 부애가 고개를 숙인다. 조금 있어요. 얼마나 되시나요? 부애가 작은 목소리로 답한다. 8천만 원 정도. 회원들이 경악한다. 정길순 할아버지가 놀라며 말한다. 8천만 원. 그런 큰 빚이 있었다고. 부애가 변명한다. 예전에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그리고 카드 빚도 좀 있고. 말순이 분노하며 일어선다. 그럼 정말 당신이 우리 돈을 훔쳐간 거네. 아니야. 정말 아니라니까. 부애가 필사적으로 부정한다. 정형사가 더욱 자세히 추궁한다. 부애 씨, 최근에 빚 독촉을 받은 적이 있나요? 부애가 땀을 흘리며 답한다. 그 가끔 어떤 식으로요? 전화로. 가끔 집까지 찾아오기도 하고. 정형사가 메모를 적으며 계속 묻는다. 언제부터 그런 독촉을 받으셨나요? 부애가 더욱 위축된다. 작년 말부터. 작년 말이면 경로당 돈이 사라지기 시작한 시기와 비슷하네요. 부애가 당황하며 말한다. 우연의 일치예요. 정말 저는 손대지 않았어요. 이때 정형사의 휴대폰이 울린다. 잠시 통화를 한 후 다시 회원들을 바라본다. 방금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애 씨 명의의 또 다른 계좌에서 경로당 돈과 일치하는 금액의 입금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부애가 완전히 창백해진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는다. 말순이 부애를 향해 소리친다. 이제 인정하세요. 당신이 한 거 맞죠? 부애가 고개를 흔든다. 아니야. 아니라고. 정형사가 단호하게 말한다. 부애 씨,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경찰서에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부애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본다. 모든 회원들이 자신을 적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형사가 수갑을 꺼낸다. 이부애 씨,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부애가 수갑을 채워지며 마지막으로 회원들을 바라본다. 여러분, 저는 정말 말순이 냉정하게 말한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봤자 소용없어요. 부애가 경찰차에 태워져 경찰서로 향한다. 경로당에 남은 회원들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정길순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한다.
정말 믿을 수가 없네. 부애가 그런 짓을 하다니. 말순이 자리에 주저앉는다. 그럼 춘자 씨는 정말 억울하게 당한 거였네요. 다른 회원이 고개를 끄덕인다. 우리가 춘자 씨를 너무 몰아세웠어. 경찰서 조사실. 부애가 정형사 앞에 앉아 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하다. 정형사가 조용히 말한다. 이부애 씨, 이제 모든 증거가 나왔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부애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저는 정말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어떤 생각이었나요? 부애가 고개를 숙인다. 잠깐만. 정말 잠깐만 빌려 쓰려고 했어요. 작년 말에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어요.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협박을 했어요. 부애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래서 경로당 돈에 손을 댔다는 건가요? 부애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인다. 처음엔 정말 조금만, 100만 원만 빌려 쓰려고 했어요.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계속 빼냈죠. 빚쟁이들이 계속 찾아왔어요. 갚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라고요. 부애가 오열한다. 정형사가 차분히 묻는다. 춘자 씨의 도장은 어떻게 구했나요? 부애가 죄책감에 찬 표정으로 답한다. 경로당에서 춘자가 화장실 갈 때 잠깐 가방에서 꺼냈어요. 도장을 복사한 건가요? 아니요. 그냥 가져다 썼어요. 춘자는 도장을 자주 확인하지 않거든요. 정형사가 놀란다. 그럼 춘자 씨가 모르는 사이에 도장을 가져다가 쓰고 다시 돌려놓았다는 얘기군요. 부애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정말 죄송해요. 춘자 씨 명의로 계좌를 만든 것도 당신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춘자 계좌에서 제 계좌로 이체한 거예요. 정형사가 의아해한다. 그럼 춘자 씨가 직접 이체를 승인했다는 건가요? 부애가 더욱 위축된다. 춘자가 인터넷 뱅킹을 잘 몰라요. 제가 도와준다고 하면서 춘자 씨 모르게 이체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부애가 절망적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네. 정말 죄송해요. 이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또 다른 형사가 들어온다. 정 형사님, 춘자 씨가 와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정 형사가 부애를 바라본다. 춘자 씨를 만나시겠어요? 부애가 당황한다. 저는 어떻게 얼굴을 들고, 그래도 사과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부애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잠시 후, 춘자가 조사실에 들어온다. 부애와 마주친 춘자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드러난다. 부회장님, 춘자가 먼저 말을 꺼낸다. 부애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한다. 춘자야, 정말 미안해. 왜 그러셨어요? 춘자의 목소리가 떨린다. 부애가 눈물을 흘리며 답한다.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춘자야,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그래도 저한테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부애가 고개를 젓는다. 어떻게 말을 해? 부회장인 내가 빚에 쪼들린다고 어떻게 말을 해? 춘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한다. 그럼 제가 대신 누명을 쓰는 건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부애가 절망적으로 말한다. 처음엔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러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 10년 동안 함께 경로당을 지켜왔는데
춘자가 오열한다. 부에도 따라 울기 시작한다. 정말 미안해. 춘자야. 정말 미안해. 저를 믿어준다고 하셨잖아요. 세상에 믿을 놈이 없다면서 저만은 믿는다고 하셨잖아요. 부애가 더욱 괴로워한다. 그 말이 진심이었어. 정말 미안해. 춘자가 일어서며 말한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저는 이미 모든 걸 잃었어요. 부애가 춘자를 붙잡으려 하지만 춘자는 뒤돌아서 조사실을 나간다. 부애가 혼자 남아 오열한다. 춘자야. 정말 미안해. 정영사가 조용히 말한다.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부애가 고개를 끄덕인다. 저도 알아요. 저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춘자 씨가 당한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애가 눈물을 닦으며 답한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어요. 정말로. 정영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한다. 일단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부애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다. 이번에는 부애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방청석에는 경로당 회원들과 마을 사람들이 가득하다. 춘자도 방청석 한 구석에 앉아 있다. 판사가 부애에게 묻는다.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합니까? 부애가 일어서서 답한다. 네,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난다. 판사가 계속 묻는다. 범행 동기는 무엇입니까? 부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한다. 개인적인 빚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인 춘자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부애가 춘자를 바라보며 말한다. 춘자 씨, 정말 죄송합니다. 10년 동안 함께했던 동료를 배신한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춘자가 고개를 숙인다. 용서할 수도 미워할 수도 없는 복잡한 심정이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한다. 피고인 이부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부애가 고개를 끄덕이며 판결을 받아들인다. 방청석의 경로당 회원들은 복잡한 표정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다. 재판이 끝나고 춘자는 법원 복도에서 잠시 멈춰선다. 무죄는 밝혀졌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다. 민수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온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춘자가 쓸쓸하게 웃는다. 끝이라니. 이제 시작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일 말이야. 춘자가 한숨을 쉰다. 모자는 손을 잡고 법원을 나선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여전히 아프다. 한 달이 지났다. 부애는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춘자는 법적으로 완전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경로당의 분위기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경로당 앞에 서 있는 춘자. 그녀는 한 달 만에 이곳을 다시 찾았다. 하지만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다. 민수가 어머니 옆에 서서 말한다. 엄마, 들어가세요. 다들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춘자가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민수야. 나는 이제 여기 올 수 없어. 왜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춘자가 쓸쓸하게 웃는다. 잘못이 없지. 하지만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아. 이때 경로당 문이 열리며 정길순 할아버지가 나온다. 춘자를 보고 반갑게 인사한다.
어머, 춘자야. 왔구나. 춘자가 어색하게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어서 들어와. 다들 기다리고 있어. 춘자가 망설인다. 그냥 인사만 하고 갈게요. 정길순 할아버지가 춘자의 손을 잡는다. 무슨 소리야? 내가 없으면 우리 경로당이 어떻게 돌아가겠어? 춘자가 고개를 젓는다. 이제 다른 분이 하세요. 저는 지쳤어요. 경로당 안에서 다른 회원들이 나온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가득하다. 김말순이 춘자에게 다가온다. 춘자 씨, 정말 미안해요. 춘자가 말순을 바라본다. 뭐가 미안하세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의심했어요. 10년 동안 함께 지낸 사이인데. 춘자가 담담하게 답한다. 괜찮아요. 말순 언니, 충분히 그럴 만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잘못했어요. 말순이 눈물을 흘린다. 다른 회원들도 하나둘 춘자에게 사과한다. 춘자야,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춘자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다. 여러분, 사과는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경로당에 나올 수 없어요. 회원들이 놀란다. 정길순 할아버지가 말한다. 왜? 이제 모든 게 해결됐잖아. 춘자가 한숨을 쉬며 답한다. 해결됐다고요. 무엇이 해결됐어요? 범인도 잡혔고 내 무죄도 밝혀졌잖아. 춘자가 쓸쓸하게 웃는다. 무죄는 밝혀졌지만 신뢰는 무너졌어요. 회원들이 머뭇거린다. 춘자가 계속 말한다. 10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여러분이 저를 의심했던 그 시선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말순이 간절하게 말한다. 춘자 씨, 다시 시작해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시작하자고요. 춘자가 고개를 젓는다. 다시 시작이라.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이때 한 회원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그럼 총무는 누가 해요? 춘자가 답한다. 다른 분이 하세요. 저보다 더 잘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춘자가 말을 끊는다. 이제 그만해요. 저는 결정했어요. 춘자가 돌아서려 하자 말순이 다시 붙잡는다. 춘자 씨, 정말 안 돼요. 당신이 없으면 우리 경로당은. 춘자가 말순을 바라본다. 경로당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이미 상했어요. 회원들이 할 말을 잃는다. 춘자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다. 춘자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춘자가 등을 돌려 걸어간다. 민수가 뒤따른다. 엄마, 정말 이대로 끝내시는 거예요? 춘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응, 이제 정말 끝이야.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아끼던 곳인데. 춘자가 멈춰서서 경로당을 돌아본다. 그래, 아꼈지. 10년 동안 내 인생의 전부였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왜요? 춘자가 눈물을 닦으며 답한다. 신뢰라는 건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없어. 깨진 그릇처럼 말이야. 모자가 경로당을 떠나자 남은 회원들은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다. 말순이 한숨을 쉬며 말한다. 우리가 너무 심했나?
정길순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인다. 춘자 마음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경로당은 누가 관리해요? 회원들이 서로를 바라본다. 하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한다. 총무는 둘째 치고 장부는 어떻게 해요? 춘자가 다 가져갔나? 정길순 할아버지가 답한다. 아니야. 장부는 여기 있어. 하지만 누가 할 수 있겠어? 회원들이 난감해한다. 10년 동안 춘자가 해왔던 일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중요했는지 이제야 깨닫는다. 며칠 후 경로당에는 새로운 총무가 선출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어색하고 서툴다. 장부 정리부터 회비 관리까지. 춘자가 있을 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일들이 이제는 큰 부담이 되었다. 새로 총무가 된 회원이 투덜거린다. 이게 이렇게 복잡한 일인 줄 몰랐네. 말순이 한숨을 쉬며 답한다. 춘자가 얼마나 잘해줬는지 이제야 알겠어.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 우리끼리 서로 의심하게 되는 거 아냐? 회원들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부의 사건으로 인해 서로에 대한 신뢰가 많이 훼손된 상태다. 그러게. 누굴 믿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사람 속은 정말 모르는 거구나. 경로당의 분위기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웃음소리도 줄어들고 회원들도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다. 한 달 후 경로당은 반쯤 비어 있었다. 20명이 넘던 회원이 이제는 10명도 안 된다. 정길순 할아버지가 텅 빈 의자들을 바라보며 말한다. 이거 완전히 망해버렸네. 말순이 고개를 끄덕인다. 춘자 없으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안 돼. 그런데 춘자는 뭐 하고 있을까? 글쎄, 요즘 통 안 보이더라. 한편, 춘자는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 경로당에 가지 않으니 할 일이 없어졌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경로당에 갈 마음은 없다. 민수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어머니를 본다. 춘자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다. 엄마, 뭐 하세요? 그냥 앉아 있어. 민수가 어머니 옆에 앉는다. 심심하시죠? 춘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10년 동안 매일 가던 곳을 안 가니까 이상해. 그럼 다시 가세요. 춘자가 고개를 젓는다. 안 돼. 이미 마음 정했어. 하지만 엄마가 없으니까 경로당이 엉망이래요. 춘자가 놀라며 아들을 본다. 누가 그래? 마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회원들도 많이 나가고 새 총무도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춘자가 한숨을 쉰다. 그래도 내가 할 일은 아니야. 정말 모르시겠어요. 뭘? 민수가 어머니를 바라본다. 엄마가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였는지. 춘자가 답한다. 필요하면 뭐해? 의심받는데. 그건 그때 상황이 그랬던 거잖아요. 이제는 다들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아요. 춘자가 창밖을 바라본다. 알기는 뭘 알아. 그냥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지. 며칠 후 경로당 회원들이 춘자의 집을 찾았다. 남은 5명의 회원들이 모두 왔다. 춘자가 문을 열고 놀란다. 어머, 다들 왜? 정길순 할아버지가 먼저 말한다. 춘자야, 우리 무릎 꿇고 부탁한다. 회원들이 정말로 무릎을 꿇는다. 춘자가 놀라며 그들을 일으키려 한다. 어르신들,
이러시면 안 돼요. 말순이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춘자 씨,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일어나세요. 제발. 춘자 씨가 돌아와 주지 않으면 안 일어날 거예요. 춘자가 어쩔 줄 모른다. 정말 안 돼요. 정길순 할아버지가 말한다. 춘자야. 경로당이 문 닫을 지경이야. 내가 없으면 정말 안 돼. 춘자가 눈물을 흘린다. 저도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뭐.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말순이 간절하게 말한다. 그럼 우리가 다시 만들어가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춘자가 고개를 젓는다.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려워도 해봐야죠. 춘자 씨 없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춘자가 한참을 망설인다. 마음 한편으로는 경로당이 그립기도 하다.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정길순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인다. 물론이야. 우리가 다 도와줄게. 하지만 춘자는 끝내 고개를 젓는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회원들이 실망한 표정으로 일어선다.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다. 말순이 마지막으로 말한다. 춘자 씨,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회원들이 떠나고 춘자는 혼자 남는다. 민수가 어머니에게 다가온다. 엄마, 정말 안 하시는 거예요? 춘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답한다. 응, 이제 정말 끝이야. 며칠 후, 춘자는 우편함에서 편지 하나를 발견한다. 경로당에서 온 공문이다. 경로당 폐쇄 통보서였다. 춘자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린다. 10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그곳이 이제 영영 문을 닫는다. 그날 밤, 춘자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경로당의 추억들이 머릿속을 맴돈다. 처음 총무가 되던 날, 회원들과 함께 웃던 날들, 꼼꼼히 장부를 정리하던 시간들. 다음 날 아침, 춘자는 경로당으로 향한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었다. 경로당 앞에 서니 이미 문에는 폐쇄 스티커가 붙어 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텅 빈 공간이 을씨년스럽다. 춘자가 창문에 손을 대고 안을 들여다본다. 자신이 10년 동안 앉아서 장부를 정리하던 그 자리가 보인다. 시간이 흘러 춘자의 새로운 생활이 자리를 잡아간다. 옛 경로당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래도 새로운 마을에서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간다. 몇 년 후, 춘자는 다른 동네 경로당에서 새로 시작하기로 결심한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더욱 신중하게. 하지만 예전만큼의 열정은 없다. 새로운 경로당에서 춘자는 다시 총무일을 시작한다. 그곳 사람들은 춘자를 신뢰하고 의지한다. 하지만 춘자는 예전만큼 마음을 완전히 열지는 않는다. 돈은 다시 모을 수 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진 믿음은 다시 쌓기 어렵다. 춘자는 새로운 곳에서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신뢰란 쌓기는 어렵고 무너뜨리기는 쉬운 것. 그것이 춘자가 깨달은 인생에 쓴 교훈이었다.